자, 이어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의 집권 과정. 자, 우리가 한국에서 현대사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입니다. 어떤 식으로 헌법이 변화되었는가의 흐름을 따라서 보는 게 정치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헌법에 대해서 배웠던 건 뭐가 있죠? 저 48년에 정부가 수립될 때 만들어졌던 재헌국회에서 국회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았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발췌기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제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가까운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미국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 같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미국 대통령이 훨씬 강해요. 이게 뭐 국가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한 그 발췌기원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6.25 전쟁 중에 이제 실정이 있었죠. 뭐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일부 사단에서의 어떤 뭐 지휘관의 도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도망가는 과정과 함께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인도교 폭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승만의 실책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민중들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과 시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과 정치인들이, 같은 더러운 정치하는 놈들끼리 이렇게 대통령을 바라볼 때는 훨씬 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들은 지금 뭐 윤석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문재인 잘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국회의원들은 또는 정치인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국회에서의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간선제를 뭘로 바꿔야 되겠다, 직선제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먼저 자유당을 창당을 합니다. 전쟁 중에. 이거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직선 걸려있나 보다. 잠깐만. 이게 켜졌나 보다. 어쩐지 아까 저기가 너무 똑바르게 쳐지더라고. 자, 자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의 정치파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대파를 좀 이렇게 쳐내면서 이 자유당을 중심으로 발췌기원을 이루게 되는데, 발췌기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에서 A, B, C, D, E, F를 주장을 했는데, 이 중에 A, C, D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뽑아서 발췌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발췌기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통령 국회 간선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해서 뽑는 직선제로 바꿨다라는 것이고요. 이로 인하여 이승만은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사업기원을 보면요. 자, 우리가 48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고 53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5년 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해, 52년에 4년이다. 52년에 대통령을 해 먹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원래 연임까지는 가능했어. 근데 3번 이상 하는 거를 중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제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건, 처음에 연임을 허용했던 건 역시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대통령을 2번 하고 3번째 대통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대통령 같은 머리 아픈 거 안 할 거야, 나 집에 가서 놀 거야 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안 하게 되니까, 감히 미국을 세웠던 대통령조차도 2번까지밖에 안 했는데 다른 대통령들도 2번 이상을 할 수는 없다, 3번 이상을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이라든지 그런 대단한 대통령들도 다 2번만 합니다. 2번까지. 그 법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2번까지만 해요.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루스벨트가 최초로 4선을 해먹게 되는데, 4선을 해먹고 나서 전쟁 중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연임까지만 가능하도록 법을 제한하자라고 걸어서 연임 제한을 걸어나게 됐거든요.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연임은 오케이였어. 근데 중임은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중임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서 4.4.5입 개헌을 하게 되는데, 4.4.5입 개헌은 이렇게 4.4.5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제적 203명의 의원 중 3분의 2가 되기 위해서는 135.333인데 생각해보면 135.333은
반올림을 하면야 당연히 135겠지만 이건 사람이잖아. 실제로는 136명, 뭐 사람을 반토막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6명이 개헌의 정족수인데 135표가 나왔기 때문에 개헌안이 부결되는 게 맞는데 그 다음날 445입이니까 부결 선언을 번복하고 이승만에 대하여 중임 제안을 철폐하겠다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승만이 아니라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 그렇지. 초대 대통령의 하나요. 중임 제안을 철폐한다는 그러한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장기 집권의 뜻을 열어주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1956년 대선에서 이승만이 대통령 3선에 성공하긴 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조봉암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고 심지어 부통령은 자유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봉암이를 평화통일을 공약으로 내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간첩 혐의로, 즉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해서 사형시켜버리는 진보당 사건을 만들게 되고, 반정부적인 기사 논조를 가지고 있던 경향신문들을 비롯해서 여러 신문들을 폐간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형태의 짓거리들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결국은 이승만에게도 끝이 다가오고 있죠. 자,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3.15 부정선거를 볼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을 위한 선거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승만이 아니라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은 미국의 병원에서 사망하면서 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됐어. 즉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죽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당선은 확실시되던 상황이었고, 근데 조병옥이가 이승만보다도 나이가 어렸는데 죽었던 만큼 그 당시 이승만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죽었을 때, 즉 유고했을 때 정권을, 대통령을 이어받는 부통령 선거가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요. 이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단행했다는 거죠. 사활을 사전투표한다든지 3인조 공개투표를 한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투표는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이 선거일날이다.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정도에 미리미리 사전을 투표하시고 목요일날 놀러 가셔라. 약간 이런 의도의 사전투표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전투표는 요 마을에서 100표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마을 100표의 유권자들 중에 저번 선거를 보니까 한 50표만 나오고 50표는 집에서 놀더라. 투표율이 50%더라. 라고 해서 미리 40표 가까이를 때려 넣어 놓은 겁니다. 선거함에다가. 그래 놓고는 투표를 했는데 저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승만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고 투표를 하러 오게 되면서 100명 최대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해봐야 100표밖에 안 나오는 마을에서 140표, 150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부정선거가 뽀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선거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의 원칙 중에 비밀선거를 지키지 않는 3인조 공개투표. 야, 너 찍었냐? 윤석열? 오케이. 아니면 야, 너 찍었냐? 이재명?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뭘 찍었는지, 누굴 찍었는지 비교하고 공개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화딱지가 확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4.19 혁명을 보면 우선 먼저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주현 열사께서 직사로 날아온 체류탄에 맞아서 사망하시게 됩니다. 체류탄이라는 건 원래 바닥에 던져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뿌리든가 아니면 공중에서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러한 직접 살상용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인데 이걸 뭐 직방으로 맞으셨으니 이제 가신 거죠. 문제는 그러한 과정을 국가가, 이러한 희생자가 일어난 그걸 국가가 숨기고자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이렇게 바다에다 던져버렸는데 뭘 돌 묻고 그럼 뭐 어떻게 풀렸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바다로 떠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바닷가에. 그 과정에서 마산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냥 그 경상도 아재들이 그냥 아주 승질 확 하고 올라온 거지. 자, 그러면서 시위는 점점 더 격화되고 고려대생들은 자유당 깡패위에서 피습당해. 그 고려대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독재 거부, 뭐 이렇게 이승만 퇴진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자유당들의 깡패를 이용해서 이들을 피습하게 되고, 심지어 경무대의 경찰이 시위대의 발포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는 사건인 피해 활율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등에서 이제 국가의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당시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데요. 최근 대선에서 보이던 것 같이 이재명 지지하는 교수들이 좀 모여가지고 아가라가라가라를 털고 윤석열 지지하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아가라가라가라를 털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수들이라면 상위 1% 지식인이지만 이 시기는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야. 즉 식민지 치하에서 공부를 했던 그야말로 슈퍼 엘리트들만이 아직까지 교수를 하고 있었던 이 시점에서 그러한 가장 보수적이고도 완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교수들조차 이승만의 정부가 잘못됐다, 이승만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시국 선언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결정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승만의 유고 그리고 이기붕은 자유당의 이기붕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드인 이제 허정, 즉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이렇게 통치가 잠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대통령 유고 시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죽었거나 아니면 적국의 포로로 잡혔거나 뭐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이어받게 됐고요. 국무총리 이후에도 우리 지금 현재도 외교부 장관이 이어받게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어떤 교류와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외교부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에는 없는 부통령까지 이어지는 건 맞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내무부 장관입니다. 즉 미국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외교보다는 국가 내부의 어떤 관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권을 이어받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어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완성되기 전까지 과도정부로서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허정 과도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각제 중심의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새 헌법에 따라서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윤보선이가 당선되고요. 간선제입니다. 요거 좀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윤보선은 예정되어 있던 대로 내각 총리의 장면을 지정하게 되면서 실제로 대통령은 윤보선이지만 윤보선은 나름대로 어떤 그 상징적 의미의 국가 원수로서 자리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굴리는 것은 국무총리였던 장면이 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부를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처럼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각 총리였던 장면의 이름을 따서 장면 정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장면 정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